안녕하세요. 현재 서울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손에 잡지도 못할 허황된 것을 쫓은 것 같아 후회되기도 하네요. 20대 때는 성공하는 것에 집착했고 30대 때는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며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40대가 되고 나니 이 모든 것이 허황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걸요. 그래서 비슷하던 수준이던 친구들이 경제적으로 더 잘 나간다는 소리를 들어도 아무렇지 않게 된 것이겠지요. 이런 저에게 한 가지 취미가 있다면 그건 바로 사연 채널에서 사연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과일을 파는 것이에요. 인간 같지 않은 못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사연을 들을 때면 가슴이 아려오곤 합니다. 사연자분들 또한 가슴에 묻어두었던 상처를 꺼내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렸겠죠. 용기를 내어 사연을 신청하신 사연자분들을 보며 저 또한 용기를 내어 오늘 아무도 몰래 숨겨두었던 상처를 고백하게 되었네요. 사연을 신청한 오늘만큼은 과일 장수가 아닌 사연자가 되어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식들은 보통 부모의 영향을 받아 비슷한 직업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저 또한 그랬어요. 과일 장수로 일하던 아버지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트럭을 타고 다니며 전국 각지로 과일을 팔러 다녔거든요. 아버지께서는 돈을 못 버는 날이라도 꼭 아들은 저에게만큼은 따뜻한 국밥을 사주실 만큼 다정하고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버지의 다정함과는 별개로 저희 가족은 참 가난하게 살았네요. 아무리 과일을 싼 값에 내놓는다고 해도 트럭 여기저기에 굴러다녀 상태가 좋지 못한 과일이 잘 팔리는 건 가물에 콩이 나듯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열심히 부업을 하며 일을 하셨죠. 부잣집에 일손을 돕거나 김장을 하면서 말이에요. 아버지께서는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는 것이 모두 자신의 탓이라며 항상 마음 아파하셨어요. 부르튼 어머니의 손을 볼 때면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가 아버지와 결혼한 자신의 신세를 후회하거나 아버지를 원망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늘 다정하고 가정에 헌신하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거든요. 따뜻하고 정이 많은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마음 깊이 사랑하는 어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은 가난해도 화목할 수 있었는걸요. 하지만 가난은 이러한 소소한 행복을 누릴 기회조차 앗아가 버리더군요. 저희 가족에게서 제일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면서 말이에요. 경찰의 눈을 피해 과일을 팔던 아버지께서 단속을 피하려 무리하게 운전을 하시던 도중 교통사고를 당해 그만 그대로 눈을 감고 만 것이었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이닥친 아버지의 부재는 저희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충분했어요. 하지만 인정도 없는 가난은 아버지의 부재를 슬퍼할 겨를도 주지 않았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 진행한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난 후 집으로는 수많은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아버지의 빈자리에 제일 슬퍼하던 어머니께서는 그 독촉장들을 보신 후부터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시더군요. 대신 두 손을 걷어붙이고 일을 하기 시작하셨죠. 부잣집의 가정부로 3년 동안 일을 한 어머니께서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과일 가게를 차리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사고 이후 죽이 되던 밥이 되던 가게를 차려야겠다고 결심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께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실 동안 저 또한 과일 장수로 일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일하다 보니 시간은 훌쩍 흘러 어느새 25이란 나이가 되었고요. 어머니께서는 하루빨리 좋은 처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길 바라셨지만 어머니께서 결혼 이야기를 할 때면 씁쓸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네요. 가난한 데다가 홀어머니까지 모신 남자에게 시집을 올 여자는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평생 박복한 세월을 보낸 것을 불쌍하게 여겨서인지 저에게도 결혼할 기회가 찾아오더라고요. 상대는 과일 가게 맞은편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 단골 손님이었죠.
여자는 항상 생글거리는 낯으로 사과를 한 바구니씩 사갔는데요. 눈이 펑펑 내리던 추운 겨울, 여자는 퉁퉁 부은 눈을 하고선 사과를 내달라고 하더군요. 연유를 묻자 결혼을 약속한 남자 쪽 집안에서 여자의 어머니께서 다방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파혼을 요구했다고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처럼 눈물을 흘리는 여자의 모습을 보자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챙겨주려고 노력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런 연민은 시간이 지나자 사랑이 되었어요. 여자를 만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환경이기에 마음을 밀어내보려 했지만 쉽지가 않았고 결국 여자에게 고백을 한 후 만남을 이어갔고요. 만난 지 3년이 지난 후 결국 저희는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되었답니다. 결혼한 후 아내에게 참 감사했어요. 아내가 아니었다면 평생 홀로 외롭게 살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저의 생각과는 다른 듯 보였습니다. 장모님이 다방을 운영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아내 또한 반기지 않으셨죠. 어머니께서는 불같은 성정을 지닌 것에 비해 마음은 누구보다 여리고 정이 많으셨기에 같이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면 아내에게도 정을 붙일 거라 생각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이런 기대를 산산이 조각내시고 말았네요. 잘해보려 노력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아내의 안 좋은 점을 찾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셨으니까요. 어디 결혼까지 한 여자가 해프게 웃음을 흘리고 다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물건 파는 장사꾼 입장에서 손님한테 과일만 내드릴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어머니께서 더 잘 아시면서 그냥 매번 저희 가게에서 과일 사가시는 게 감사해서 사과 하나 더 넣어드린 것뿐이에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온 동네 남정네들 한 실실 웃음이나 흘리고 다니는 주제에 어디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그냥 두면 우리 아들 두고 바람 피울 게 뻔한데 이런 식으로 다른 남자들한테 한눈 팔고 다닐 거면 당장 이혼해라. 멀쩡한 우리 아들 고생시키지 말고. 어머니,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셔도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며느리한테 이혼하란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참나, 애비도 없이 웃음 팔고 다니는 애미랑 둘이 살았다길래 눈칫밥 몇 번 먹여주면 제 발로 떨어져 나갈 줄 알았는데 너도 참 독하구나. 그러니까 멍청한 척 순진한 척 떨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우리 아들을 꿰었겠지. 좋다.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 내가 친히 알려주마. 난 더럽게 서방 아닌 남자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먹고 사는 네 애미도 그런 돈으로 먹고 자란 너도 아주 치가 떨리도록 싫다. 우리 아들 생각해서 참으려고 해도 다른 사내들 떼탄 니까지 께 우리 아들이랑 한 이불 덮고 잔다고 생각하면 우라통이 터져서 살 수가 없어. 남이 건네준 돈으로 먹고 산 건 저희 엄마나 어머니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거 아닌가요? 어머니도 과일 산다는 사람 남자 여자 가려서 파시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우진 씨가 좋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중간에 회방 놓으시고 못 살게 구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죠. 이런 식이면 어머니 안 보고 살겠습니다. 남자의 눈 돌아간 것 치고 시애미 대접 제대로 하는 것이 없지. 네가 아주 시애미 얼굴에 먹칠을 제대로 하는구나. 아내 또한 어머니 못지않은 괄괄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에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는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제가 나서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애미도 버린 매정한 놈이라며 서운해하셨지만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 후 아내는 과일 가게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사는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다달이 나가는 생활비를 생각하면 맞벌이를 하는 것이 맞았지만 차마 아내에게 맞벌이 하자는 말을 꺼내지는 못하겠더군요. 그동안 마음고생으로 힘들었을 아내를 편히 쉬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한 것이고요. 가게의 문을 열고 과일을 파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기에 가게의 문을 닫은 밤이면 근처 아파트 단지에 전단지를 돌리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죠. 어휴, 장사하는 집에는 사람이 잘 들어와야 가게도 번창하고 돈도 잘 버는 건데 장사도 영 시원찮은 게
아무래도 근본도 없는 저 몹쓸 것이 안방을 치고 있어서인 듯 싶구나. 제발 이상한 거로 끼워 맞추지 좀 마세요. 바로 앞에 대형마트 생겨서 그런 걸 왜 집에 있는 험한 사람 탓으로 돌리세요? 이제 그만하실 때도 됐잖아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그러고 싶지 않아도 자꾸 집사람 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사람 흉보는 건 그만두세요.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상황이 요 모양 요 꼴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흉을 안 봐? 제발 치마폭에 쌓여있지 말고 현실을 좀 봐라. 니 쳐들어오고 나서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있나 없나. 가게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는 똥이나 싸지르는 똥파리뿐이니 좋게 생각할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께서는 대형마트가 들어와 가게에 장사가 안 되는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시더군요. 계속해서 아내를 안 좋게 생각하시는 어머니로 인해 자연스럽게 아내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고요. 처음 몇 번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에게 홀려 이상한 수를 쓴다고 나무라셨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곧이어 점점 줄어드는 가게 매출로 인해 어머니와 아내의 사이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과일 가게를 살려보기 위해 과일을 반값에 내놓아 보기도 하고 덤으로 다른 과일을 손님들에게 끼워드리기도 했지만 품질이나 가격 모든 면에서 대형마트를 따라갈 수는 없었기에 손님들의 발길은 점점 끊길 수밖에 없었네요. 하락세에 가까운 수입에 얼마 후 10년간 이어오던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가게를 접은 후에는 공사판 막노동 일이며 대리운전 같은 일을 가리지 않고 했지만 임금이 적다 보니 생활비를 하기도 빠듯하더군요. 그러던 중 귀농을 해 농사를 시작했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의 성향이나 여러 가지를 생각하니 시골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것이 더 이득이겠더라고요. 아내 또한 시골에 내려가는 것을 승낙했어요. 서울에서 살아남기 위해 별다른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어머니 또한 수박 농사를 짓는 것을 허락하셨는걸요. 어머니께서도 함께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면 좋았겠지만 무릎이 안 좋으신 어머니께서는 병원으로 가며 치료를 받으셔야 했기에 저희 부부만 시골에 내려가기로 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을 청산하고 시골에 내려갔을 때만 하더라도 아내는 시골에 내려온 것을 후회한다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끝없이 이어진 밭에서 수박 농사를 지을 자신이 없다면서요. 아내는 서울로 돌아가고 싶다 말했지만 이상하게 저는 넓게 펼쳐진 땅을 볼 때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아마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겠죠. 마을의 젊은 사람들이 이사를 와서인지 주민분들은 저희 부부를 도와주기 위해 참 많이 노력하시더군요. 그 덕분에 저는 여기저기 돌뿌리가 널브러졌던 땅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꿀 수 있었는걸요. 밭을 갈고 인부들을 모아 농사 지을 준비를 하자 아내 또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인지 일손을 도와주고 새참을 챙겨주는 등 도와주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참 고마웠어요. 부족한 형편인 것을 이해해 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저의 뜻을 믿고 지지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아내의 내조와 저의 노력 덕분인지 더할 나위 없는 풍년이 찾아오고 수박 농사는 성공하게 되었죠. 농사를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재배한 수박은 지역에서도 품질 좋기로 소문나 부르는 것이 값일 정도로 비싸게 팔렸는데요. 이 덕분에 과일 가게를 운영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었네요. 경제적으로 나아진 후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에게도 잘해드리려 노력을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필요 없다 말씀을 하셨지만 생애 처음 시설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니 입에 귀가 걸릴 정도로 한박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더불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후에는 어머니와 아내의 고부 갈등 또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아졌어요. 웃는 낯으로 잘 지내는 어머니와 아내의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뭉클해졌죠. 드디어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경제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안정이 된 후
저희 부부는 아이를 가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 부부 둘 다 시기가 안 좋아 미뤘을 뿐 아이를 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세상 일이 모두 마음처럼 되지 않듯이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자연 임신에 실패한 뒤 여러 번 시험관 수술을 진행했지만 임신이 되지 않을 뿐더러 아내의 몸은 날로 쇠약해져만 갔죠. 실패를 거듭해 갈수록 아내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지쳐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아내의 건강을 위해 아이를 포기하기 결심을 했고요. 아이를 포기한 후 저희 부부는 전국 각지의 여행을 다니며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물 좋고 산 좋은 곳을 찾아다녀서인지 아내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져 갔죠.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요. 주위의 몇몇 사람들은 결혼을 한 횟수가 오래될수록 아내와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했지만 저희 부부는 그 반대였습니다. 결혼을 한 지 7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서로 사랑하고 존중했으니까요. 항상 제일 가까운 곳에서 응원해주고 힘을 써주는 아내 덕분에 행복하기만 했고요. 저희 부부는 한 달에 한 번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제주도 여행을 예약하고 얼마 안 돼 아내는 제주도 여행을 미루자고 말을 꺼냈네요. 다리가 다친 장모님의 병간호를 해야 한다면서요. 몸이 불편한 장모님을 두고 여행을 가봤자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게 뻔했기에 바로 제주도 여행을 취소했죠. 그런데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신 후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리에 있던 깁스를 푼 후에도 장모님께서는 도통 저희 집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신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나 길어도 한 달이면 댁으로 돌아가실 거라 생각했지만 장모님은 그대로 석 달이 지나도록 저희 집에 눌러앉아 생활하셨어요. 물론 장모님께서 조용히 요양하실 목적으로 오셨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장모님께서 도리어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밤이고 낮이고 술판을 벌이셨죠. 일찍 잠자리에 들고 꼭두 새벽에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하는 저에게 이런 장모님의 행동은 치명적이었고요. 차마 장모님에게 대놓고 말할 수가 없어 아내에게 은근히 눈치를 주었는데요. 처음 몇 번은 사과하며 중재를 하려던 아내조차 시간이 지나자 미안한 신용은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며 오히려 저를 나무랐어요. 당신 참 너무하다. 우리 엄마가 평생 집에 있겠다는 것도 아닌데 그깟 술상 버리는 게 뭐가 어떻다고 자꾸 눈치를 줘? 처음에는 하늘의 별이라도 따줄 것처럼 굴더니 이제 결혼한 지 수십 년도 더 지났다 이거야?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내가 뭘 어쨌다고. 그게 아니면 갑자기 우리 엄마 내쫓으려는 이유가 뭔데? 이런 대우받을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결혼도 안 하는 건데. 당신 솔직히 말해봐. 겉으로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 우리 엄마 직업 이해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는 어머니랑 똑같이 다방 차린 우리 엄마 욕하면서 다 늙어서 웃음이나 실실 파는 여팻네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니라고 잡았대도 당신 얼굴에 다 쓰여 있어. 우리 엄마 무시한다고.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언제 장모님을 무시했다고 그래? 당신이야말로 장모님 생각하는 거 반만이라도 나한테 써봐. 나 수박 농사 시작한 후로 길어야 하루에 5시간 자면서 버텨 돈 벌어야 하니까. 그 돈으로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고 호강시켜주면서 살게 해주려고. 이장님도 그러시더라? 자식도 없는데 마누라 고생 안 시키겠다고. 새참도 알아서 해결하고 일도 소처럼 하는 건 이 동네에서 나밖에 없다고. 어떻게 다른 사람도 다 하는 걸 제일 옆에 있는 당신이 몰라? 내가 뭐 대단한 걸 바란 것도 아니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려고 장모님 술자리 갖는 거 좀 줄여달라고 하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러지 말아야지 100번 1000번 다짐을 했지만 자꾸만 장모님을 감싸는 아내를 보니 어쩔 수 없이 언성을 높이게 되더라고요. 높아진 목소리가 들렸는지 거실에서 친구들과 술판을 벌이고 있던 장모님께서는 안방으로 건너오셨습니다. 솔직히 전후 사정을 다 알게 된다면 장모님께서도 당연히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실 거라 생각했는데요. 장모님께서는 오히려 입속을 이죽거리며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보시더군요.
집안의 가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속이 좁아서야 어디에다 써먹으라는지. 손가락 하나 안 들어갈 것처럼 좁아터진 속 가진 자네랑 산 우리 딸 세월이 아까울 지경이네. 집에 마누라가 이쁘면 처갓댁에 말뚝을 박는다고 하던데. 장모가 술상 몇 번 버렸다고 마누라를 휘어잡을 정도면 자네 그동안 우리 딸을 얼마나 발 아래로 봤다는 건가? 내가 속이 터져서 할 말이 없네. 우리 딸이 어디가 어때서 자네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천대까지 받으면서 살아야 하나 이 말이야. 어디 우리 딸 아니었으면 나무 토막처럼 고지식한 자네가 결혼이나 했을 줄 아나? 내가 거기 기가 쳐서 말이 안 나오네. 됐어 엄마 그만해. 어차피 어머니랑 똑같이 귓구멍이 막혀서 말해줘도 몰라. 다른 집이었으면 머리에 나사 하나 빠진 것 마냥 헬렐레 하는 사위 진작 내치고 새로 들였을 걸세. 참나 기가 막혀서 장모가 떡하니 앞에 있는데도 내쫓으려고 눈이 벌걸 정도면 뒤에서는 얼마나 흉을 봤을는지. 누가 보면 아주 대단한 벼슬자리에라도 나간 줄 알겠다. 고작 이런 총구석에서 소똥 묻혀가며 농사가 짓는 주제에 원선이 넌 시댁가거든 네 시모 안방이나 들어가 봐라. 혹시 아니? 대단하신 농사꾼 사위께서 하도 처갓댁 흉을 봐서 안방에 계신 시모께서 부적이라도 썼을지. 제 딴에는 아내를 위해 개인의 생활까지 포기하며 노력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참 허탈하더군요. 지금까지 저 혼자만 아내를 위해 노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장모님의 태도를 보니 확신이 섰죠. 그동안 아내는 저를 존중하고 사랑한 것이 아닌 자신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사랑한 척 한 것이라는 것을요. 아내라도 저의 편이었다면 마음이 이렇게까지 상할 일은 없었겠지만 정작 중요한 아내마저 장모님과 한 통속이라 생각하니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었는걸요. 아내에 대한 믿음은 파도가 휩쓸고 간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인지 그 후에는 아무리 장모님이 큰 소리로 떠들며 사람들과 술잔을 부딪혀도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네요. 신경조차 쓰지 않자 장모님은 물 만난 고기처럼 날뛰며 더 많은 사람을 집으로 불러 술판을 벌였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활기를 칠 동안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감기 기운으로 몸이 좋지 않아 평소보다 일찍 귀가를 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장모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왁자지껄하게 떠들며 술판을 벌이고 있었어요. 거하게 취한 장모님은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저에게 시비를 거시더라고요. 이젠 하다하다 우리 딸을 굶겨 죽일 작정이라도 한 겐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해가 벌겋했던데 낮에 집에 발을 들일 수가 있어? 봐줄 만한 건 돈밖에 없었는데 이제 돈까지 안 벌어오겠다고 하면 뭐하러 우리 딸을 데리고 살겠다는 건가? 에라이, 마누라 굶기는 이 천하의 나쁜 놈. 장모님께서는 막말을 한 것도 모자라 상에 있던 숟가락으로 제 머리를 내려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머리를 때린 도구가 숟가락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 멍하니 장모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픈 것보다도 먹던 숟가락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이 더 컸거든요. 다른 것도 아닌 숟가락으로 사람 머리를 때리다뇨. 울분으로 몸을 떠는 찰나 머리채가 잡힌 장모님께서는 곧바로 바닥에 내팽겨 쳐졌습니다. 장모님을 응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죠. 어디 감히 그 더러운 숟가락을 올려? 다른 남자가 내다 버린 헌시짝 같은 걸 며느리라고 귀히 여겨줬더니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어머니, 제발 진정부터 하세요. 귀한 내 아들이 더러운 손가락으로 머리통을 맞았는데 진정은 무슨? 그 주둥이로 친정이란 말을 꺼내기 전에 우리 아들 머리통 때린 네 엄마부터 말렸어야지. 시애미한테 바락바락 대들던 상황은 다 어디에 두고 제 남편을 맞는 꼴을 그냥 보고만 있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았죠. 저희 엄마가 괜히 그랬겠어요? 그래, 지금 보니 그 잘난 혓바닥은 시애미 성질 돋을 때만 쓰는 모양이구나. 딸년 잘못 키운 벌은 애미가 받아야지. 아이고, 노망난 할망구가 사람 졌네. 아내의 말에 열이 받을 대로 받은 어머니께서는
바로 바닥에 쓰러진 장모님의 멱살을 들어 올리시더군요. 한 번만 더 내 아들 괴롭혔다가는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 옆에 내야. 알았어? 어머니의 기세에 눌렸는지 장모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는 저희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길로 장모님께서는 쫓겨나다시피 저희 집을 나가셨죠. 장모님이 집을 나간 후 아내는 한동안 저와 말 한마디 섞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아무리 장모님이 잘못을 했다고 해도 어머니의 행동이 과했기에 말을 붙이며 사과를 하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들어갔네요. 이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큰 앙심을 품고 있는지 말이에요. 외식을 하거나 아내가 좋아하는 명품 가방을 사다 주며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해보았지만 한 번 다친 아내의 마음을 열기 쉽지 않더군요. 화가 단단히 난 아내에게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같이 서울에 올라가자는 말을 차마 할 수 없었고요. 오해하실까 변명을 둘러댔지만 어머니께서는 눈치를 챘는지 혀를 차셨죠. 이렇게 속을 썩일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는 건데 네가 이렇게 힘들어할 줄 알았으면 평생 못 망하는 소리를 듣는다고 해도 결혼을 막는 건데 이 어미 생각이 너무 짧았구나. 아휴, 좋은 부모 밑에 컸으면 너도 좋은 배필 만나 토끼 같은 자식 낳고 잘 살았을 텐데 못난 어미 만나 너만 고생이야.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훔치며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행동이 과했다고는 하나 모든 것이 자식인 저를 위한 일인 거잖아요. 어머니의 생일을 지낸 후 다시 힘을 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아무리 힘들다고는 해도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마지막 희망이던 수박 농사마저 처참하게 무너지며 저는 그대로 곤두박질 치고 말았네요.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 수박 농사가 쫄딱 망해버린 것이죠. 멈출 기미가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맞고 자란 수박은 당도는 물론 품질까지도 최하위로 떨어졌습니다. 상품 가치가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어떻게든 재개하기 위해 팔방으로 뛰어다녔지만 한 번 망한 농사를 다시 되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대출까지 끌었으며 버텨보려 했지만 모든 것은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어요. 결국 저는 잔뜩 늘어난 빚만 가지고 수박 농사를 포기해야 했고요.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난 후 아내는 툭하면 돈 이야기를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다른 농사꾼들의 밭일을 도우며 어떻게든 아내만큼은 편히 살게 해주려 애를 썼지만 아내의 눈에 그런 정성은 보이지 않는 듯 싶었죠. 그러다 보니 고된 일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술을 마시게 되더군요. 그리고 거하게 취한 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정작 전화를 받은 것은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이고 우진아, 이 일을 어쩌면 좋으냐. 네 엄마가 쓰러졌어. 이놈아, 당장 서울로 올라와라. 근데 어머니가 쓰러지시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디 다치시기라도 했다는 말씀이세요? 조금 다쳤으면 네 엄마가 전화를 받았겠지. 네 엄마 바로 수술 들어가야 한다니까 당장 달려와라. 큰 수술 앞뒀는데 아들 녀석이 엄마 옆에 있어줘야지. 전화를 끊자마자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급하게 택시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요. 병원에 도착한 후 곧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자 어머니께서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하더군요. 하염없이 수술실 앞을 기다리자 불안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가 말하길 쓰러진 후 바로 병원으로 온 덕분에 후유증이 없을 거라 말했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질 않더군요.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 모두 그동안 무심했던 스스로 때문에 일어난 일 같았거든요. 수술이 끝난 후 어머니께서 혼자서 거동을 할 수 없으셨기에 집으로 모시려고 했는데요. 사정을 말하자
아내는 기가 차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며 어머니를 본가로 모시는 것을 절대 반대했는걸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벌써 잊었어? 아무리 마음에 안 든다고 해도 사돈 머리채를 잡는 시모가 세상에 천재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머리채 잡을 정도였으면 이런 상황에서 혼자 살 각오 정도는 하고 덤벼드신 거 아니겠어? 난 죽어도 어머니 못 모시겠으니까 정 어머니를 모시고 싶거든 당신이 어머니 집 들어가서 병시종을 들던 요양병원을 가든 알아서 해. 차라리 못된 며느리 하면 됐지. 늙고 병든 어머니 수발 들으면서 착한 며느리 칭호받고 싶지는 않아. 알았어. 당신 뜻이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서 어머니 모시고 있을게. 당신이 한 말 톡톡히 지켜. 나중에 가서 불쌍한 우리 엄마 운운하면서 합가하자고 하지 말고. 아내의 반대에 어쩔 수 없이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일하는 빈 시간에는 어머니의 친구분께서 집으로 와주셨기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었죠. 다행히도 어머니의 상태는 나날이 좋아졌어요. 초기에 수술을 한 것과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은 것이 컸죠. 어머니께서 상태가 나날이 좋아져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몸이 회복되었을 때쯤 시골집을 팔아 빚을 청산할 생각이었는데요. 어머니께서는 극구 사양을 하시며 자신의 낡은 빌라를 팔아 빚을 갚는 데 보탬을 해주셨네요. 자신은 반자에 가도 상관이 없다면서요. 희생만 하고 살았던 어머니였기에 참 가슴이 먹먹하더군요. 아무리 어머니라 할지라도 개인의 인생이 있을 텐데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인생을 살기보다 자식을 위해 사셨으니까요. 그래서 아내를 설득해보기로 마음먹었고요. 합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내와 어머니의 사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기겁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 도대체 무슨 생각이야? 내가 한 말 잊었어? 다시는 어머니랑 얼굴 맞대고 싶지 않다니까? 내가 왜 우리 엄마 머리채까지 잡은 당신 엄마랑 부딪히고 살아야 하는데 내가 말했지. 저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아주 지혜미를 쏙 빼닮았구나. 아무리 핏줄은 닮은다지만 아주 못된 것만 쏙 빼닮았어. 어디 그 못된 피는 대대로 물려주기라도 한다던? 어머니가 하실 말씀은 아니죠. 위아래도 없이 사돈 머리채도 잡으시는 분이 못된 피를 운운하다뇨. 제가 나쁜 피를 물려받았으면 어머님 아들은 어머님한테 줄줄이 망하는 피만 물려받았겠네요. 이 사람 매번 한 일마다 망하는 걸 보면 그래, 네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아들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지니까 드디어 네가 기어코 본성을 드러내는구나. 에라이 못된 년. 네 애미처럼 똑같이 벌 받아봐라.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어머니께서는 이성을 잃고 아내에게 달려들어 또다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비의 어머니를 말렸지만 이미 어머니의 손에는 아내의 머리카락 뭉텅이가 잡혀 있었어요. 자신의 머리가 빠진 것을 본 아내는 기겁하며 짐을 챙겨 현관문으로 나섰고요. 황급히 아내를 붙잡아 보았지만 공포에 질린 아내는 잡는 손길을 뿌리쳤죠. 이거나 당신 못 봤어? 어머니 손에 뽑힌 내 머리카락. 이대로 가다간 어머님이 내 머리채가 아니라 내 머리까지 뽑을 텐데 무서워서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머니 대신 사과할게. 우리 이러지 말고 말로 하자. 제발 이러지 마. 차라리 평생 과부로 살면 살았지 더 이상 며느리 쫓아내고 싶어 안달난 시모랑은 못 살아. 붙잡으려 했지만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 후였습니다. 아내와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이혼할 생각은 죽어도 없었기에 아내의 행적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미 아내 주변 사람들은 입을 맞춘 듯 하나같이 아내의 행방에 대한 귀뜸조차 해주지 않더군요. 장모님은 두말할 것도 없었고요. 내가 왜 자네한테 우리 딸내미 행적을 알려줘야 하나? 아직도 자네 엄마한테 머리채 잡힌 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도 억울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냉수를 들이켜내. 그것도 모자라 귀한 내 딸 머리채까지 잡아놓고 뭐? 어디 있는지를 알려줘? 정 자네 처가 보고 싶으면 법원이 나오게. 장모님의 말처럼 아내는 얼마 안 가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아내를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그 어디에서도 아내를 만날 수 없었기에 저는 급하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는걸요. 그리고 제가 아내를 만난 곳은 결국 법원이 되었죠. 확고하게 이혼 생각이 있는 아내와 달리 저는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거부했는데요. 아내는 혼인 기간 내내 고부 갈등을 겪은 것과 경제적으로 무능한 저로 인해 겪은 스트레스를 내세우며 이혼을 요구하더군요. 더불어 아내는 어머니에게 머리채를 잡힌 것을 주장했기에 이혼은 저에게 점점 더 불리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어머니께서 아내와 장모님의 머리채를 잡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기에 첫 번째 재판은 아내와 저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 채로 끝이 났네요. 그 후 저는 변호사와 함께 두 번째 재판을 준비해야 했어요. 조사 과정 기간만도 4, 5개월이었기에 그동안 어떻게든 아내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선 마음과는 달리 아내는 아예 만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뿐더러 계속 장모님 댁을 찾아가자 장모님께서는 스토킹범으로 신고를 한 것이었죠. 경찰서를 찾아온 어머니께서는 목 놓아 오열하시며 바닥에 쓰러지셨어요. 아이고 이 모자란 놈아, 그 못 쓸 것이 어떻게 했길래 잊질 못하고 이런 몹쓸 짓을 벌여. 네 눈에는 집 나간 처만 보이고 다 늙어서 아들 하나만 보고 사는 애미는 보이지도 않는 거야 이놈아.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이제 그만 잊고 새 출발하자. 좋은 여자는 얼마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계속해서 아내를 설득하고 싶었지만 몸과 마음 모두 하나밖에 없는 아들로 인해 쇠약해진 어머니를 더 이상 괴롭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통해 부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일말의 희망을 품고 간 자리였지만 아내는 출석조차 하지 않았기에 더 이상 아내를 붙잡고 있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아무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고 늘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내에 대한 마음을 덜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일을 찾아다니며 바쁜 나날을 보내기 위해 힘을 썼어요. 처음에는 절대로 아내를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니 금세 아내에 대한 마음을 덜어낼 수 있더군요. 비록 아주 조금이었지만 그마저도 참 감사했죠. 아내가 덜어진 만큼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유는 얼마 가지 않았네요. 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평소 핸드폰을 귀찮게 여기시던 어머니께서는 언젠가부터 핸드폰을 분신처럼 가지고 다니며 집착을 하셨어요. 그 모습이 참 이상했죠. 핸드폰에 스치기만 해도 어머니께서는 예민하게 반응하셨는걸요. 이런 어머니의 행동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자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어머니께서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한 게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을 확인하려 했지만 어머니께서는 핸드폰을 항시 자신의 몸에 핸드폰을 지니고 계셨기에 확인을 하는 것 또한 쉽지 않았죠. 걱정이 나날이 깊어지던 중 어머니께서는 모른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안방에 문까지 걸어 잠그고 말이에요. 통화가 끝난 후 어머니께서는 급하게 집을 나서셨어요. 저는 조용히 그 뒤를 밟았고요. 자차를 타고 가면 들킬 수도 있기에 허겁지겁 택시를 불러 앞질러 차를 탄 어머니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달리고 나니 어머니께서는 고급 주택가가 모인 곳에서 내리셨고 저는 근처에 세워진 차에 몸을 숨기고 어머니를 지켜보았죠. 몇 분이 지났을까? 고급 주택의 문이 열리고 어머니를 괴롭히던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주인공의 얼굴을 확인 후 심장 소리가 빨라지며 입에서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어머니를 괴롭혔던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내였으니까요.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간신히 손으로 막으며 어머니와 아내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였죠.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내의 친정 형편이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아내의 능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기에 의문일 수밖에 없었네요.
아내는 전문 대학교를 졸업하고 작은 중소기업의 경리로 일하던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어머니 그 정도 연기로 되겠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아내는 어머니를 하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아내 앞에 잔뜩 주눅이 들어있었고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당장 뛰쳐나가 연유를 묻고 싶었지만 이대로 나갔다간 덜미를 찾기는커녕 본전도 못 찾을 게 뻔한 거잖아요. 아이고 미안하다. 늙은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어떻게든 잘해볼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고 있어라. 어머니가 연기를 이따위로 하는데 제가 어떻게 마음 편히 몸조리 하겠어요? 화병 나서 몸져 눕지만 않으면 다행이지. 계속 이대로 했다간 어머니 좋은 국물도 없을 줄 아세요? 아이고 제발 이 늙은이 정성을 봐서라도 좀 봐주렴. 너 아니면 나랑 우리 아들은 이대로 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멀미를 잡기 위해 참으려 했지만 어머니가 찬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뛰쳐나가 어머니를 일으키자 아내와 어머니 모두 경악을 하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 앞에 무릎을 꿇다뇨? 보아하니 이미 눈치챈 것 같은데. 좋아.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말해줄게. 나 임신했어. 임신이라고? 아니 그럼 홀몸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안달을 부린 거야? 내가 당신이랑 사이에서 나올 아기를 얼마나 기대했는데 어떻게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니가 장모님 머리채 잡아서 어머니가 당신을 미워해서 그래서 이혼하자고 한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무릎도 안 좋은 어머니를 바닥에 꿀리고 이혼까지 하면서 복수라도 하는 거냐고.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얼마나 간절히 원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 중대한 일을 숨기고 이혼을 준비하다뇨.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어 화조차 나지 않았죠.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동안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며 팔짱을 끼웠네요. 내가 정신 나갔냐? 당신같이 돈 떨어진 사람 애를 갖게? 그리고 당신이랑 사이에서 애가 생겼으려면 진작에 생겼겠지. 결혼 생활 8년 동안 낌새조차 안 보였는데 애가 컵라면도 아니고 갑작스럽게 생긴다는 게 말이 돼? 하여간 꿈도 야무지다니까. 그럼 뱃속에 있는 애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다른 곳에서 씨라도 받아왔다 이거야? 맞아. 당신이랑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돈 많은 사람 씨를 받았지. 이렇게 좋은 집에서 아랫사람들 누리며 호사스럽게 살 수 있었으면 진작 그 일을 만나는 건데 나한테 후회되는 게 있다면 그건 헌신같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당신이랑 결혼한 거야. 당신이랑 결혼하고 나서 나도 찢어진 신발처럼 구질구질하고 너덜거리게 살 줄 알았으면 당신 같은 인간이랑 결혼하는 일은 죽어도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구질구질한 나랑 살기 싫어서 다른 남자랑 바람이라도 피웠다 이거야? 그래. 나도 팔자 한번 바꿔보려고 뱃속에 있는 금줄 내세워 욕심 한번 내봤다. 의심이 확신이 서는 순간 비통한 마음은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지금까지 사치만 일삼은 사람을 아내로 둔 것도 그런 아내와 결혼을 하기 위해 어머니에게 불효자가 되었던 것도 말이에요. 바람을 피운 것만으로도 100번 잘못한 일이었지만 아내는 그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괴롭히기까지 했어요. 그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왜 어머니를 괴롭혔는지 묻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묻자마자 또 콧방귀를 뀌었네요. 내가 그렇게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아? 다 지난 과거 가지고 늘어질 만큼 내가 한가한 사람인 줄 알아? 이게 다 당신이 이혼 안 한다고 버텨서 그런 거 아니야. 당신이 이혼만 제깍제깍 했어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 그러니까 순순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으면 될 일을 이렇게 늘어지게 해서야 원. 기가 막혀서. 그럼 지금까지 이혼하자고 어머니까지 시켜서 이 난리를 피웠다는 거야? 당신이 처지 바꿔서 생각해봐. 이혼만 하면 금동아줄 잡은 애아빠랑 평생을 호요식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시어머니 협박하는 것 따위가 무섭겠어? 아내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더군요.
자기의 사치를 위해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어머니를 괴롭힌 거잖아요.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어머니를 괴롭힌 아내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지만 아내 앞에 바짝 머리를 조아리는 어머니를 보니 자괴감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무능한 탓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께서는 뭐가 그리 무서운지 어깨를 심하게 떨고 계셨습니다. 처음 보는 어머니의 모습에 이유를 묻자 어머니께서는 힘겹게 입을 열었고 충격적인 사실에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네요. 농사일이 기울어질 때부터 아내는 파혼했던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외도를 한 것이었죠.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가 파혼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어머니께서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이었어요. 파혼남은 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병원의 의사였거든요. 불륜을 들킨 후 아내는 뻔뻔하게도 임신한 사실을 고백하며 저와 이혼하는 것을 도우라고 협박을 했고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모이며 퍼즐이 딱딱 맞춰졌습니다. 불륜한 것이 걸리게 된다면 자신의 의지대로 이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이 또한 사실혼 관계인 저의 아이가 되기에 지금까지 이런 모략을 꾸민 것이었죠. 혼란스러워하며 손만 떨고 있자 어머니께서는 자신의 가슴을 때리며 오열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저를 위한 일이었다면서요. 이혼만 해주면 네 앞으로 남아있는 빚더미는 물론 억만금을 주겠다는데 세상에 그 제안 거절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니? 어차피 망가진 인연 그냥 떠나보내주고 앞으로 일만 생각하자 오지나. 복수심 때문에 일을 그르치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잖니. 그동안 어머니께서는 대가로 받게 될 돈을 위해 아내에게 치욕스러운 모욕을 당하면서도 꿋꿋하게 연기를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파혼남에게 받은 돈으로 저에게 새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요. 숨어있던 진실을 알아갈수록 저에게 돌아온 것은 허탈함과 후회뿐이었어요. 모든 의욕이 상실하고 나니 더 이상 부득이한 싸움을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요. 그래서 아내가 원하는 대로 순순히 이혼을 해주게 되었죠. 불행 중 다행이라면 파혼남은 어머니와 저에게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억 단위의 돈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난 후 한동안은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무의식적으로 둘러본 아내의 SNS에 파혼남과 함께 행복스레 찍은 사진을 올릴 때면 저도 모르는 사이 두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왔고요. 그런데 그것도 잠시 평생 아내를 그리워하며 폐인처럼 지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혼남이 준 돈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른 장사를 하고 싶었지만 예전부터 보고 배운 것이 과일 장사밖에 없기에 결국 다른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걸요. 다행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터를 잡아서인지 장사가 잘 되더군요. 그 덕분에 바쁘게 살아 아내를 빨리 잊을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아내에 대한 생각을 다 잊어갈 때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상대는 다름 아닌 아내였죠. 전화한 이유도 참 과간이었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파혼남의 아이가 아닌 것이 밝혀지며 땡전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파혼남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와도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씨도 안 준 엄한 놈한테 전화할 게 아니라 애아빠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으면 내가 당신한테 전화했겠어? 하룻밤 같이 논 사람이라 주소는커녕 번호도 모르는데 내가 애아빠한테 어떻게 전화를 해? 당신 나랑 애 키우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우리 뱃속에 있는 애 키우면서 같이 살자. 내가 정신 나갔고 바람까지 피운 당신이랑 애를 키우겠어? 당신이란 여자는 목소리만 들어도 징글징글할 정도로 신물이 났는데 내가 왜 다른 집시까지 뵌 당신이랑 다시 합쳐서 살아야 하는데? 당신 소원은 헌신짝 같은 나랑 이혼하는 거였잖아. 난 이미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줬으니까 같이 애 키워줄 애아빠 구하고 싶으면 다른 데서 알아봐. 여보, 야박하게 굴지 마.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같이 지내던 정을 생각해서 걷어줄 수는 있는 거잖아. 구구절절 앓는 소리를 하는 아내를 보니 그동안 왜 아내 같은 여자에게 목을 맸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오면서 전화를 끊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아내에게는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더 이상 아내의 전화를 받아줄 이유는 없었기에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죠. 오갈 곳이 없자 저에게 집착하는 아내를 보며 집도 과일 가게도 이사를 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현재 저는 아내를 완전히 잊고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어머니와 잘 지내는 중이에요. 간간히 다른 번호로 연락이 오는 걸 보니 아내는 여전히 잘 지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전에 듣기론 아내 아이와 함께 물 새는 반지하에서 산다고 하더군요. 아내 같은 여자를 엄마로 둔 아이가 불쌍하기는 하지만 도와준다면 또다시 아내와 엮일 것이 뻔하기에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는걸요. 사정을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은 아내에 대해 험담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아내와 함께 지냈던 시간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아내와 지낸 시간 덕분에 저는 인생에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을 거를 수 있었고 더 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더불어 항상 곁에 있어주신 어머니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중이에요. 현재 과거의 저처럼 몹쓸 사람으로 힘겨운 일을 겪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계신다면 복수를 위해서라도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성공해 잘 사는 것, 그것이 제일 큰 복수이니까요.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오늘 사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사연을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행복하세요.